안녕하세요. 항공대학교에서 세계사 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제1차 세계대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대전이라는 말이 붙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양 진영이 세계 도처에서 전쟁을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 당시에는 제국, 다시 말하면 독일 제국, 그리고 오스트리아 제국,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 이러한 제국 국가와 자유 진영, 자유민주주의 진영 사이의 전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프랑스 혁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계대전과 관련해서 사실은 뭐 윈스턴 처칠 같은 영국 총리는 세계대전 처음 이루어진 세계대전은 7년 전쟁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일면 맞아요. 왜냐하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 세계 도처에서, 물론 그것은 식민지 탈전이라는 문제 때문에 세계 대전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는 않지만, 사실상 벌어진 양상을 놓고 보면 세계 각국에서 사실상 대전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전선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제1차 세계대전보다는 7년 전쟁이 세계대전에 더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1차 세계대전을 바로 이 1910년대에 일어났던 이 전쟁을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명명한 걸까요?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칸반도의 긴장 구조를 부터 보도록 하죠. 이 발칸반도로 세력 확대를 노리는 이 게르만 민족, 즉 번게르만주의라고 합니다. 와 이 슬라브족 국가, 즉 러시아, 세르비아를 중심으로 한 범슬라브주의가 대립하게 됩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힘이 약해지면서 힘의 공백이 나타나게 되죠. 그 힘의 공백을 이용해서 독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게르만 국가와 러시아, 세르비아를 주축으로 하는 슬라브 국가가 그 발칸 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대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발칸 전쟁입니다. 이 발칸 전쟁이 일어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은 사실상 오스트리아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병합하면서, 즉 1908년에 오스트리아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병합하면서 이에 대해서 세르비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실상 발칸 전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사실 그 독립국가 연합, 다시 말하면 소련이 붕괴된 뒤에 나왔던 러시아 독립국가 연합 시기에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있었죠. 종교 전쟁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를 중심으로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제1차 발칸 전쟁은 1912년에 있었습니다. 세르비아, 그리스, 몬테네그로 그리고 불가리아가 발칸 동맹을 맺고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하여 승리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1차 발칸 전쟁은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이었다. 다시 말하면 발칸반도 주위에 있던 국가들이 오스만 제국, 기존에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만끽하기도 전에 이 제2차 발칸 전쟁이 그 이듬해 벌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빼앗은 땅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발칸 동맹국 사이에서 다시 벌어진 전쟁이었죠. 이 전쟁에서는 세르비아, 그리스, 몬테네그로가 한 팀이 되고 불가리아가 맞서 싸우는 양상이 됩니다. 발칸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대하려는 세르비아를 오스트리아가 방해하여 이 세르비아인의 오스트리아에 대한 감정이 격화되었죠.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세르비아 청년이 암살, 1914년 6월 28일 암살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시기와 이제 또 1990년대의 이 유고슬라비아 내전, 그리고 인종 청소, 그런 것들이 지금도 기억에 남네요. 한번 아니에요. 그거를 조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제1차 세계대전은 사라예보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스트리아령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청년에게 암살을 당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스트리아령이었던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발칸 지역으로 오스트리아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였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가 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암살을 당하자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었죠. 이렇게 되면서 동맹국과 연합국이 가담하게 되고요.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독일군의 진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를 독일이 먼저 침공을 하죠. 1914년 내 일입니다. 그 벨기에를 점령하고 나서 프랑스로 진격을 하는데 이 프랑스군이 이제 반격을 해서 마른 전투에서 독일이 패배하면서 서부 전선은 교책 상태에 빠지고 이때부터 소위 말하는 참호전, 즉 장기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참호전은 이제 육군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삽을 들고 열심히 땅을 파야죠. 그 참호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그 전에는 어땠죠? 그냥 진격하고 후퇴하고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참호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전선이 형성이 되고 장기전이 벌어지게 되는 계기가 이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졌던 전쟁은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미국의 참전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것이 1917년의 일이었죠. 거기다가 러시아 혁명이 또 같은 해에 벌어지게 되죠. 이듬해 러시아는 독일과 단독 강화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제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는 뒤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독일은 서부 전선에 집중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독일이 서부 전선에서 대규모 공세를 펼쳤으나 실패하게 되죠. 동맹국이었던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가 항복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일 킬 군항 수병들의 반란이 있었고, 이 반란이 사실상 성공하면서 독일 빌헬름 2세의 퇴위가 이루어지고 공화국이 선포되면서 소위 말하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공화국 정부가 연합국과 휴전 조약을 체결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은 종결되게 되죠. 1918년 11월 1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베르사유 체제,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베르사유 체제는 사실 독일 빌헬름 2세에게 가했어야지 될 거죠. 이 공화국 정부 자체는 자유민주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부였죠. 거기에다가 응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하나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1차 세계대전의 특징을 보면 신무기 등장이 아주 눈에 띄어요. 이 탱크라든지 기관총이라든지, 물론 기관총은 그 전에도 있었긴 해요. 그렇지만 제1차 세계대전에 이용됐던 기관총은 기존의 기관총과는 다른 아주 연발이 가능한 그런 기관총이었죠. 수류탄, 독가스, 잠수함, 전투기 등 기본 전략 무기는 현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호전이 또한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켰죠. 포격과 총탄에 대비한 참호전이 전개됨으로써 전쟁의 장기화가 되고, 소위 말해서 이 교착 상태에 있는 전선에 계속해서 군병력이 투입이 되고, 투입이 되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투입된 날 죽는, 아주 처참하죠. 그리고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지면서 소위 말하는 총력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성과 어린이 등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총동원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전쟁으로 바뀌게 되죠. 이 시기부터 이제 여성들이 소위 말하는 남자들이 할 수 있었던, 남자들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 더 정확하겠네요. 영역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상 여성 참정권 운동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 혁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이 러시아 혁명은 제1차 세계대전이 사실상 일어나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러시아는 짜르의 전제 정치가 지속되고 있었죠. 산업혁명으로 노동자 계급이 성장하고 사회주의 세력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혁명운동이 성장하고 있었죠. 소위 말하는 직업혁명가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피해 일요일 사건이 1905년에 있었습니다. 이 피해 일요일 사건은 사실상 러일 전쟁의 패배로 경제난이 악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러일 전쟁에서의 패배는 사실상 러시아 짜르 체제에 대한 상당한 반감을 불어일으킬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일본에도 지느냐? 그 막대한 전쟁 배상금은 또 뭐냐? 그걸 왜 우리한테 요구를 하느냐? 짜르가 돈이 있으면 본인이 내든가, 본인이 져서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횡행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에서 진 건 뭐 그렇다 치는데 이 경제난이 극도로 악화되었다는 게 또 문제였어요. 자, 노동자의 개혁 요구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짜르는 그것을 무력 진압으로 맞섰죠.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혁명 기운이 확산되었고 짜르 니콜라이 2세는 의회 설치 등 자유주의적 개혁을 약속하게 됩니다. 3월 혁명은 1917년 3월에 혁명이 일어나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의 장기화와 거듭된 패전으로 사실상 물자 부족이 심화되었고 물가가 폭등하게 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동자들이 전쟁 반대, 식량 확보, 전제정치 타도를 주장하며 시위를 전개하게 되죠. 여기에 병사들이 가담하면서 노동자와 병사에 의한 소비에트가 결성되게 됩니다. 혁명의 확산을 가져와 니콜라이 2세가 퇴위하고 즉 러시아 제정이 붕괴되는 것이죠. 카렌스키 수반으로 한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이 11월 혁명은 사실상 카렌스키 그 임시정부의 개혁 실패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뭐 여기서 보이는 바처럼 한 6개월, 7개월 정도 뭐 정권을 다지고 뭐 하는 그런 여력도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혁명이 벌어지면서 뭐 개혁을 할 수조차도 없었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전쟁 지속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11월 혁명은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와 임시정부의 대립이었죠. 레닌은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에 이양할 것과 즉각 전쟁을 중지할 것을 주장하면서 혁명을 주도해 나갑니다. 볼셰비키를 중심으로 노동자와 병사들의 무장 봉기가 있었고요. 임시정부는 붕괴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독일과 단독 강화 조약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 체결되면서 러시아는 소위 말해서 소련은 이제 제1차 세계대전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죠. 피해 일요일 사건과 소비에트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해 일요일 사건은 1905년 1월 22일에 있었던 하나의 혁명을 부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동궁 광장에서 일어난 러시아 혁명의 발단이 된 사건이죠. 1월 초에 푸티로프 이 공장 노동자들이 동료 4명의 해고 문제로 파업을 일으키자 이것은 러시아 모든 시에 전파가 되게 돼요. 노동자 단체들의 각 단위별, 산업별, 직능별 조합들의 전파가 되게 됩니다. 1904년 말 경찰의 후원하에 페테르부르크 러시아 공장 노동자 모임이라는 어용 노조를 조직한 신부 기포는 노동자들의 갖가지 경제적, 정치적 요구를 적은 청원서를 작성하여 동궁을 향해 청원 행진을 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1905년 1월 22일 이른 아침 시내 각 지구의 노동자들은 성상과 황제 짜르의 초상을 들고 동궁을 향해 평화 행진을 하게 되죠. 경찰과 군대가 발포하여 500에서 600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5, 600명 정도의 민간인을 경찰과 군대가 발포해서 죽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러시아 짜르 체제는 붕괴되게 됩니다. 소비에트는 회의 혹은 협의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노동자, 농민, 병사의 대표로 구성된 평의회이기도 합니다. 3월 혁명 때 이바노브 보즈네 센스크의 파업을 지도한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가 처음 러시아에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확대된 것이 바로 이 소비에트 평의회라고 노동자, 농민, 병사 대표로 구성된 평의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혁명 후의 러시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레닌과 스탈린의 정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닌은요, 사회주의 개혁에 나서게 됩니다. 먼저 의회를 해산하고 일당 독재를 추진하게 됩니다. 민주적인 요소를 배제시키는 거죠. 자유주의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고요. 토지와 주요 산업 국유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혁명파와 반혁명파의 내전이 계속되고 급속한 공산화 정책으로 인해 경제혼란이 가중되었던 것이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경제를 일부 인정하는 신경제정책 NEP를 발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당시에는 백군과 적군 사이 빨간 깃발을 든
공산주의 세력과 백기를 든 러시아 그 황제의 색깔이 백색이기 때문에 백기를 든 이 반혁명파의 내전이 아주 전국적으로 러시아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죠. 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소련이라고 하는 그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1922년 수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코민테른을 건설하게 되죠. 국제 공산주의 조직인데요. 각 나라의 사회주의자들을 연결하여 혁명의 세계화를 추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닌이 죽은 후 스탈린이 소련을 지배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주력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중공업 육성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요. 또 다른 특징은 농업의 집단화를 시도한다는 점이에요. 초기에 이 중공업 육성 정책은 큰 성공을 거두어 공업 생산이 급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업 생산 급증을 기반으로 해서 독재 체제를 수립하게 되죠. 수용소를 건설하고 무자비한 숙청이 이루어지고 소위 말하는 불란서 혁명 때 보았던 그 공포 정치가 시행되면서 사회가 상당히 경직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거기다가 이 스탈린은 개인 숭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거는 뭐 마오쩌둥도 그렇고 뭐 김일성도 그렇고 뭐 그렇죠. 이 개인 숭배, 나를 믿고 따르라 라는 식의 이런 개인 숭배는 사실상 공산주의가 붕괴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독재 체제와 개인 숭배, 이 두 쌍은 결국 공산주의를 몰락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이후 킬 군항의 수병의 반란으로 비레르 2세가 퇴위한 이후 베르사유 체제가 성립되게 됩니다. 퇴위한 이후 사실상 바이마르 공화국이 맺은 조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전쟁 책임은 없죠. 바이마르 공화국이 뭐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여하튼 아주 철저한 응징을 당하게 됩니다. 요약을 하면 그래요. 베르사유 조약과 그 밖의 조약들로 성립된 유럽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우리는 베르사유 체제라고 얘기합니다. 파리 강화회의는 1919년 1월에 있었어요. 이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전후 처리 문제를 두고 개최되었죠.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포함하는 평화 원칙 14개조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유럽의 신생 독립국이 탄생하고요. 아시아, 아프리카의 반제국주의 운동이 촉발되게 됩니다. 유럽의 신성 독립국이 탄생을 하는데요. 어디까지나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투르크의
아, 그 식민지였던 곳에서 이제 민족 자결주의를 원칙을 명분으로 신생 독립국들이 탄생하게 되죠. 이렇게 신생 독립국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시아, 아프리카의 반제국주의 운동이 촉발될 수밖에 없었죠. 이제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이 연합국 편을 들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전승국이었어요. 제1차 세계대전 전승국이 되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독일을 지지하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립니다. 국제정세가 받쳐주지 못하는 거죠.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는 사실은 일본이 독일이나 오스만 제국이나 오스트리아 편을 들어섰으면 싸움의 구도가 명확해지면서 사실상 독립을 그 당시에 이루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본이 패전국이 되고, 그런데 불행히도 이 당시에는 일본이 연합국 편에 가담하면서 사실상 독립운 3.1 운동, 임시정부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애로를 겪게 됩니다. 제가 옆으로 약간 좀 샜네요. 이 베르사유 조약을 한번 보도록 하죠. 1919년 6월에 체결되게 됩니다. 전승국이 독일과 맺은 조약이죠. 이로써 베르사유 체제가 성립하게 됩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을 보면 독일의 모든 식민지가 상실되게 됩니다. 알자스 로렌을 프랑스에 반환하게 되죠. 독일의 군비를 제한하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전승국의 국익은 보장받고 패전국 독일 제국이 아니라 바이마르 공화국을 철저히 응징했습니다. 이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국제연맹이 1920년에 창설되게 됩니다.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최초의 국제기구라는 의미 정도밖에는 없죠. 하지만 이것의 실패가 결국은 국제연합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처음 시도를 했다는 게 중요하겠죠. 영국과 프랑스가 국제연맹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문제는 미국이 불참하게 됩니다. 멀로주의를 내세우면서 사실상 미국이 불참하게 되면서 국제연맹의 힘이 많이 빠지게 되죠. 아울러서 독일과 소련도 배제되게 됩니다. 어차피 독일은 패전국이니까 빼고, 소련은 어차피 제1차 세계대전에 러시아 혁명 때 뿐만이 아니고 이 조약을 체결해서 전쟁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상 소련도 배제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국제연맹은 영프 주도로,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이 창설이 되고 운영이 되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국제연맹은 군사적 제재 수단이 미비했죠. 평화 정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화 유지 노력을 한번 보도록 하죠. 로카르노 조약이 1925년에 체결되는데요. 베르사유 조약 준수를 약속하고 난 뒤에 독일은 국제연맹에 가입을 승인받게 됩니다. 켈로그 브리앙 조약이 1928년에 있었는데요. 부전 조약으로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조약으로서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 전쟁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을 배제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 독일의 배상금 축소도 나타나게 됩니다. 독일에 대한 천문학적 배상금은 국제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었죠. 다행히 뭐 다행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여하튼 다행히 이 독일의 배상금은 마르크화로 지불하게 돼 있었어요. 그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사실상 마르크화로 하기 때문에 독일은 그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4시간 풀가동으로 윤전기를 돌리는 거죠. 돈을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마르크화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물가가 거의 폭등 수준이 되죠. 어떤 기록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더군요. 화장지를 사기 위해서 전날 1마르크밖에, 이건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을 그냥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래 1마르크는 아닌데 1마르크라고 치죠. 그런데 다음날 가서 슈퍼에 가서 장을 보려고 했더니 그 화장지를 구입하려고 했더니 10만 마르크로 인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10만 배가 올랐다는 얘기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그렇지만 독일에서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나치즘이 등장하는 또 다른 배경이 되기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독일에 대한 천문학적 배상금을 영국과 프랑스는 요구하게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게 당연하겠죠. 아닌가요? 제 생각인가? 자, 뭐 여하튼 혼자 말하고 혼자 웃고 참 난리네요. 여하튼 그래요. 사실상 이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의 돈을 많이 빌린 상태예요.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대부분의 인력이 전쟁터로 나갔기 때문에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참호전이었기 때문에 거의 50%가 그날부로 한 투입된 병력의 한 50%가 3일을 넘기지 못하고 전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있던 미국에서 모든 물자를 대줬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미국은 독일에 대해서도 무제한 잠수함 작전 이전에는 독일에도 판매를 했었죠. 물자를 대주고, 물론 공짜로 대준 건 아니지만 여하튼 하면서 경제적 부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으로 달려가서 전쟁 중에 진 빚에 대한 탕감 내지는 약간 좀 조절을 부탁하게 되죠. 근데 미국이 단칼에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돈 받을 구멍이 없는 거죠. 돈은 부족한데 돈 받을 곳이 없으니까 패전국인 독일에 대해서 이제
배상금을 높게 책정해서 그 소위 말하는 미국의 지금 빚을 갚으려고 했던 것에서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도스안이다, 영안이다, 이런 소위 말해서 독일 배상금을 축소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의 진 빚을 약간씩 줄여주는 그러한 조치들이 시행되게 되죠. 이 도스안과 영안은 독일에 대한 지원과 배상금,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과 별도로 영국과 프랑스 승전국들이 진 미국에 대한 채무를 삭감해주는, 뭐 다 완전히 삭감은 아니고요. 여하튼 줄여주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제 민주주의가 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착이 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오스만 제국이 해체되게 되죠. 소위 말하는 제국 국가들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이 해체되면서 사실상 힘의 공백이 생겼고 이들은 전부 패전국들이죠.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채택한 신생 독립국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독일에서는 민주적인 바이마르 공화국이 등장했지만 사실상 패전국보다도 더 가혹한 응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리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가장 이상적인 헌법과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들을 하지만 뭐 제대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히틀러에게 권력을 빼앗기게 되죠. 민주적인 방식으로요.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죠. 아울러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져서 남성들이 전선에 투입되면서 사실상 버스 운전부터 공장 돌리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성들이 그 빈자리를 메꾸게 되죠. 남자들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여자들은 피아노 치듯이 타작이나 두들기면 돼. 갑자기 두렵네요. 요것만 딱 캡처를 하면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여하튼 갑자기 두려워지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여하튼 이 여성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게 됩니다. 보통 선거와 남녀 평등에 입각한 민주주의가 확대됐다고 볼 수가 있죠. 남녀 평등에 입각한 민주주의 확대. 우리나라가 사실은 좀 빠른 편이에요. 뭐 1948년 정부 수립과 동시에 남녀 평등권이 주어지게 되죠. 평등 선거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뭐 그렇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948년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정부가 처음 수립이 되는데요. 이제 비시 체제에서 해방이 된 이후에 레지스탕스 운동을 통해서 해방이 된 이후에 이제 프랑스 공화국이 수립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내각에 여성이 셋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문 기사를 보면 재밌는 기사들이 많아요. 투표권도 없는 장관, 투표권이 없는 장관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시기에도 프랑스에는 여성이 20세가 넘으면 투표권을 가지는 그런 제도가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1952년인가부터 아마 아, 남녀 보통 선거권이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거는 약간 좀 옆으로 갔던 얘기고요. 이 도스안은 미국이 독일에 차관을 제공하여 독일의 배상 능력을 늘려주려는 조치였습니다. 독일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차관을 제공해서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에 지불해야 할 전쟁 배상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영화는요, 배상 금액 총액을 4분의 1로 감축시켰습니다. 지불 기한도 59년으로 연장했죠.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독일의 전쟁 배상금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조치를 통해 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벌어지죠. 바로 대공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대공황은요, 자본주의의 생산 자체의 모순인 이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으로 인해 생산 활동이 급격히 파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과 소비는 시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합리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합리적인 생산과 합리적인 소비. 합리적인 소비가 그렇게 쉽지 않죠. 뭐 우리가 밥집을 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감정적이죠. 냄새가 좋은데 한번 좀 먹어볼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 칼로리도 계산하고 3대 영양소의 불균형은 어떤지 이런 거 합리적으로 계산하면서 식사를 하시는 분은 극히 드물 걸로 보여요. 그 계산하는 순간 밥맛이 떨어지죠. 죄송합니다. 밥맛 또 오늘은 좀 표현이 계속 이상하게 나가네요. 죄송합니다. 여하튼 생산과 소비의 합리적인 소비나 합리적인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공황이 일어날 턱이 없죠. 하지만 사실상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의 연속이죠. 우리가 어떤 학교를 항공대에 간다고 합시다. 처음에 친구 따라 갔던 요새는 학교를 안 다니니까 또 1학년 학생들은 또 그렇겠네요. 뭐 여하튼 그냥 학교 갔다고 치고 처음에 갔던 방식 그대로 가요.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최단 거리를 찾는다든지 뭐 그런 식의 계산을 하면서 사람들이 행동을 하진 않죠. 이 공황의 원인은 1차 세계대전 후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공업 생산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나 이 노동자, 농민 등 대중의 소비가 생산을 따라가지 못한 과잉 생산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 농민들의 소비가 생산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대공황의 결과 1929년 10월 미국 뉴욕의 증권 거래소에서 주가가 폭락하며 공황이 시작되게 됩니다. 먼저 은행이 도산하고 그 다음에 공장이 폐쇄되면서 사실상 실업률이 증가하고 이것은 결국 구매 위축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또다시 생산이 침체되면서 이것이 세계 각국으로 파급되게 됩니다. 이 경제 대공황은 사실상 1929년에 시작해서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까지 계속되니까요. 사실상 아주 긴 터널 속으로 들어간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이 대공황은 1929년 가을 미국 월가의 주식 대폭락으로부터 시작되어 1930년대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를 휩쓴 너무나 긴 공황이었습니다. 1929년에서 1933년에 유럽과 아메리카 제국의 공업 생산은 50%, 무역은 60%, 국민 소득도 50%나 감소하고 실업자는 자그마치 3천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뭐 이번 코로나 때문에 뭐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대공황의 원인은 앞서 얘기한 바대로 생산과 소비의 모순입니다. 즉 범람하는 제품을 소화할 만한 구매력의 결핍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죠. 이 대공황의 결과 자유시장 체제가 위축되면서 블록 경제 체제로 변이되게 됩니다. 블록 경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내셔널리즘의 절대 우세 속에 관세정과 관세를 아주 대폭 많이 걷죠. 특히 자기 식민지에서 들어온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조금, 자기 식민지가 아닌 타국 혹은 타 식민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관세 폭탄을 안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블록 경제 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식민지 쟁탈전이 전개되게 됩니다. 마침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계기가 되죠. 대공황의 영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정자본주의의 등장이고요. 또 하나는 전체주의의 대두입니다. 수정자본주의는 전통적인 자유방임 정책을 포기한 것이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통제경제 정책을 강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주의의 대두가 있는데요. 이 전체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자국 중심의 경제권 확대를 위해 대외 침략을 감행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그러면 여기서 과제 하나 낼까요? 이 전체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너무 어렵겠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빼고요. 이 전체주의라는 게 사실은 극우 세력들이 보통 일으키는 걸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전체주의는 극좌 성격이 더 강해요. 좌익 중에 아주 극으로 간 전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죠. 각국의 대공황 대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뉴딜 정책을 실시하게 되죠.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의 해결책으로 자유방임의 원칙을 포기하고 수정 자본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나서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게 되죠. 뉴딜 정책에 대해서는 뒷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영국은 노동당이 보수당과 거국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영국 연방 간 블록 경제권을 형성하게 되죠. 소위 말하는 파운드 블록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는 사회당이 중심이 되어 인민전선 내각을 1936년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본국과 식민지를 연결하는 블록 경제권, 소위 말하는 이 당시 프랑 경제권이 형성되게 됩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전체주의가 대두되게 됐고요. 군수산업을 육성하여 대외 팽창을 시도하게 됩니다. 뉴딜 정책의 주요 내용은 사실상 국가에 의한 생산 조절과 대중의 구매력 향상이 핵심 주제예요. 이 농업조정법이 만들어집니다. 과잉 생산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서 주요 농산물 생산을 제한하고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죠. 과잉 생산이 되면 폭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땅을 엎어버리죠. 그거를 거두어 들이느니 차라리 그냥 생산을 안 하는 편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이라든지 뭐 여러 돈들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논을 업죠. 그 밭을 업죠. 그러한 과잉 생산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서 주요 농산물 생산을 조절하고 만약에 농사를 짓지 않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정책을 이 뉴딜 정책의 하나로서 농업조정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아울러서 전국산업부흥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산업 부문의 지나친 경쟁을 억제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국가가 생산을 조절해서 하고 또 최저가격과 노동시간 등을 규정하게 됩니다. 테네시강 뉴욕 개발공사법이 또 법이 만들어지는데요. 정부가 공공사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이었죠. 또 하나 뉴딜 정책의 또 하나의 법은 와그너법이었습니다.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인정한 최초의 법이었다고 미국에서 법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공항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무한급수적으로 생산되는 사실상 제품들에 비해서 대중의 소비 구매력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그리고 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그러한 정책을 실시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사회보장법이 미국에서 만들어져요. 노인연금이라든지 실업자 수당 등 많은 제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블록 경제라는 것은 본국과 식민지를 묶는 경제권을 만들고 그 내부에서 자원과 시장을 독점하여 자급자족적 경제 구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참 생뚱맞죠? 자급자족적 경제 구조를 어떻게 19세기에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그만큼 대공황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거대한 쓰나미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코로나 역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이죠. 정말 단군 일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수업을 듣지 않고 한 학기를 마친다. 그거는 6.25 전쟁 때도 없었던, 뭐 아버지 말을 들어보면 6.25 전쟁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의 여파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도 사실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죠. 뭐 사실 수출부터 시작해서 소위 뭐 고용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거의 있던 사람도 잘린 판에 뭐 없는, 뭐 새로 구한다는 거는 언감생심이죠. 정말 깝깝한 일이죠. 그것도 우리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면 뭐 그 우리가 잘못한 일이니까 반성하고 어떤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야. 그래, 내가 잘못한 거지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건 뭐 누가 뭐 어떤 건지도 모르고 참 답답한 일이에요. 이 대공황이 발생하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상품 판매 시장을 보호하고 원료 공급지와 자본의 수출 대상국을 장악하기 위한 특혜 관세 제도 또는 쌍무적 통상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식민지와의 결합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영국은 1936년 오타와 협정으로 그 자치령 및 식민지로 구성되는 파운드 블록을 형성하죠. 미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달러 블록을 형성하게 됩니다. 프랑스는요, 본국과 그 식민지를 결합하는 프랑크 블록을 형성하게 되죠. 이 블록 경제라는 것은 사실 위험한, 아주 위험천만한 경제체제죠. 21세기에 자급자족 경제 구조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유무역으로 가야지 이 폐쇄적인 자급자족적 경제 구조로는 수요나 공급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전체주의의 대두를, 이 전체주의는요, 개인보다는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공동체에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거죠. 개인보다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할 것을 강요하는 사상입니다. 전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할 것을 강조하는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파시즘, 이탈리아, 나치즘, 독일, 군국주의, 일본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주의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 이 공황이라는 경제적 위기와 공산주의의 대두라는 정치적 배경 속에서
전체주의가 대두하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 위기가 계속되었고요. 그것은 자본주의의 모순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산주의가 서서히 사람들의 내리 속에 들어오고 있었죠. 거기에 대한 반발이 결국은 전체주의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등은 확보한 식민지가 적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반도 상대적으로 허약했기 때문에 공황에 따른 경제적 위기가 더욱 심각했죠. 공황이 장기화되면서 공산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자 중산계급과 경제적 부를 장악한 지배층은 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전체주의를 지원하게 됩니다. 두려움이죠. 중산계급과 경제적 부를 장악한 지배층은 공산주의보다는 차라리 전체주의가 낫다. 뭐 그렇게 이거는 싸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는 사안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인식할 수는 있겠죠. 일단 이 전체주의의 특징을 살펴보죠. 일당 독재 체제이고요. 국가지상주의에 군국주의, 팽창주의, 뭐 자유, 억압이라고 언론과 출판, 사상의 자유를 통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주의자였던 무솔리니가 파시즘 독트린에서 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국가를 떠나서는 인간과 영혼의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고, 국가가 제일 중요하고 인간, 영혼 뭐 이런 거는 뭐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어떤 단체도 국가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이 국가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창조한다. 파시즘은 영구 평화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 오직 전쟁만이 인간의 힘을 최고조에 이르게 하고 이에 직면할 용기를 가진 국민에게 고귀함을 부여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치당 강령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우리 민족을 부양하고 과잉 인구를 이주시키기 위한 토지와 영토를 요구한다. 독일 혈통을 가진 자만이 종파를 불문하고 독일 민족의 동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유태인은 독일 민족이 될 수 없다 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그 국가지상주의 그리고 인종주의 언론과 사상의 자유 통제 등을 볼 수가 있는 대목들이죠. 그 과제를 뭘 낼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마른 전투 앞서 제일 처음에 제1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에서 참모전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던 이 마른 전투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조사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온라인으로 뭐 이런 방식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